발로 뛰는 기자, 탐구하는 기자, 세상의 질문을 마구 던지는 기자, 기자가 본 오늘의 세상, 기자들의 수다. 라이브 기자실을 찾은 오늘의 기자는 KBS 디지털 뉴스 김기아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어제 오전까지는 잘 지내고 있었는데 그 다음부터 갑자기 폭발 사고, 난리가 났습니다. 폭탄이 터졌어요. 그렇습니다. 이런 일이 터지면 기자실에 진짜 호떡집 불난 듯. 제가 이제 통일외교부랑 같은 층 사무실 쓰거든요. 네. KBS. 저쪽에서 와야 막 사람 서로 찾고 막 어디 갔어 막 난리 났더라고요 보니까. 9.11 사태 때 편집국 난리 났을 때 기억나고요. 몇 번 있는데 어제 같은 날은 진짜 기자들한테 끔찍합니다. 그런데 더 끔찍한 데가 있답니다. 펌퍼님이 여기 양재대로인데요. 너무 많이 막혀요. 양재대로 끔찍하죠.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 거기 가면 안 되겠습니다. 서부간선도로 양재대로 끔찍합니다. 특별히 서부간선도로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양재대로는 가지 마십시오. 아무튼 그 일로 계속 바쁜가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북한 관련된 취재는 직접 하진 않잖아요. 너무 하고 싶어요. 북한 관련 취재 하고 싶고 저도 그쪽 관심이 많은데 그래서 이게 좀 분위기가 좋아지면은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냉각돼가지고 어려워질 것 같아요. 2000년대 초반 저는 평양에도 가고 북한 취재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북경이나 상해 그리고 저기 대련 이런 데서 북한 사람들 많이 만나요. 저는 종교위원회 사람들 그리고 적십자사들 사람들 만났는데 그때는 보위부에서 이제 조금 이제 말단이었는데 많이 올라가지고 지금 서열이 20위 안에 들어간 사람도 있어요. 저 형이 저렇게 높은 사람이야? 막 이런 정도도 있어요. 근데 2000년 초반이면 저도 그때 금강산 관광을 육로로 갔었거든요. 그렇죠. 다녀왔었어요. 저도. 그래서 그때만 해도 개성, 금강산 갔었어요. 평양도 꼭 가보고 싶었는데 하여튼 지금 쌓여졌습니다. 수월하지 않습니다. 저도 1년 전에 평양 취재 기회가 있었는데 다음번에 가지 했는데 못 가고 있고요. 금강산 또 갔어야 됐는데 무슨 일이 있어서 못 갔거든요. 그런데 지금 금강산에서 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걱정도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묻힌 뉴스. 어떤 뉴스부터 만나볼까요? 네, 첫 번째 뉴스는 수요 집회 소식입니다. 수요 집회가 계속 열리죠?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열렸는데요. 특히 이제 지난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얼마 전에 마포 피해자 쉼터에 손모 소장이 숨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걸 추모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시간에 바로 앞에서 보수 단체들이 소녀상 철거해라. 수요 시위 중단해라. 이런 식으로 집회를 열었습니다. 정의연 사태 이후에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확 늘었어요. 늘었는데 수요 집회는 좀 상징적인 집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거기까지 계속 가서 지금 조롱하고 그렇습니까? 네, 조롱도 조롱인데 이게 이 집회를 이제 그만하라는 거예요. 중단하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수요 집회를요? 예. 그러면서 정의연 해체해라. 이런 주장을 하고 계신데 일부 단체는 거기서 유튜브 영상을 계속 찍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이분들이 그런 주장을 할 수는 있다고 치는데 이 일부 단체는요, 이 수요 시위가 열린 이 옛 일본 대사관 앞 이 평화의 소녀상 일대에 자기들이 앞으로 집회를 하겠다 이렇게 집회 신고서를 냈습니다. 이거 대기업 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거 많이 하는 거죠. 대기업이 그 재벌 회장 집 그리고 사무실 앞에 집회 신고를 먼저 해놔요. 그럼 경찰이 다 그 집회 신고만 받아요. 그렇죠. 그러면 다른 분들이 가서 집회를 못 하게. 노조나 이런 분들이 하려고 하면은 이게 알박기 수법이죠. 전형적인 알박기 수법인데. 그래가지고 지금 보니까 평화의 소녀상 앞에 집회 시위가 3주째 1순위 신고자가 이 보수 단체고요. 2순위가 정의기억연대, 3순위가 반아베 반일 청년 공동행동이었습니다. 위안부 운동 자체를 맡고 있군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경찰은 이게 이렇게 원래는 먼저 신고한 단체한테 우선권을 주는 게 맞긴 한데 이 경우는 좀 사안 자체가 좀 독특하고 또 공간이 넓기 때문에 집회 장소를 좀 나눠가지고 두 단체가 다 집회를 열 수 있도록 조율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오늘 수요일 수요 집회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 이제 집회에서는요, 이제 다음 주 수요일부터 이 평화의 소녀상 앞자리를 이제 선점을 했거든요. 이 보수 단체들이. 가지고 수요 집회를 우리가 꼭 지켜내자 이런 다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정의연에서는 수요 집회를 중단시켜서 일본의 위안군 문제 해결을 위한 운동 자체를 훼손하려고 한다 이런 주장도 나왔고요. 근데 이제 이 분들의 주장이 좀 재밌는 게 이분들이 이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려고
좌파를 척결하겠다는 의미로 이제 이런 시위를 하시는 거거든요. 자유민주주의 수호하고는 상관도 없어요. 상관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반대인 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집회 시위의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유를 자기들이 이걸 막겠다는 건데 약간 본인이 주장하는 자유민주주의 정신과 약간 배치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에 이영훈 교수, 류석춘 교수 이런 사람들 극우 인사들이 발언권을 지금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유튜브 나가지 않습니까? 돈을 많이 번대요. 많이 번대요. 부러워요 아주. 아니 그래서 이분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조회수가 워낙 잘 나오기 때문에 놀랄 정도로 조회수가 잘 나오고. 센 얘기를 할 때마다 그렇게 많이 나온답니다. 그렇죠.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묻힌 뉴스로 가볼까요? 네, 다음 뉴스는 이 로스쿨 뉴스인데요. 로스쿨이죠. 로스쿨이 이제 뭐 도입된 지가 이제 시간이 좀 지나긴 했지만 네.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이제 학교 측의 어떤 꼼수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뭐 얘기는 많이 나왔어요 그동안. 예. 이제 뒤에서 법조인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면서 로스쿨 제도 걱정이다 이런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이런 제보가 들어온 겁니다. 원래 법조인이 되려면은 로스쿨에서 3년 공부를 하고요. 예. 그 다음에 변호사 시험에 합격을 해야 돼요. 그래야죠. 예, 그런데 그러니까 로스쿨 졸업을 해야 응시 자격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떤 로스쿨에서는요 3년 교육 과정을 누가 마쳤는데 일부러 졸업을 안 시키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왜요? 왜냐? 로스쿨은 뭘로 평가를 받냐면 변호사 시험, 그러니까 변시 합격률로 평가를 받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러니까 합격률이 높으면은 그 로스쿨이 좋은 로스쿨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렇죠. 지금 그렇게 평가하고 그렇죠.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교수와 학교가 봤을 때 얘는 변시 보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졸업 안 시켜요? 안 시키는 거야. 아니 그 사람 잠재된 가능성 그런 건 필요 없이. 네. 근데 이제 그런 의혹이 있다. 의혹이 는 있다. 겁니다. 그래가지고 본인이 이제 그런 피해를 봤다는 학생들이 지금 하나둘씩 제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로스쿨 졸업반이었던 학생들에게 필수 수업을 F를 주는 방식으로 졸업을 안 시켰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네. 완전 근데 이게 꼼수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근데 그냥 뭐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라 담당 교수의 녹취가 있어요. 뭐라고 해요? 뭐라고 하냐면 우리 합격률이 50%란 말이야. 예. 결국 대를 위한 거냐 소를 위한 거냐 이걸 판단을 해야 된다. 학교가 무슨 뭐 자선 사업하는 게 아니지 않냐 이렇게 설득을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 휴학을 종용하고 졸업을 미루라고 했으면 네. 학교에서 돈을 주나요? 그거 가지고도 조금 딜이 있다고 하는데 그 이야기는 확인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전해지진 않겠습니다. 딜이 있어요? 예, 그런 얘기도 했다고 하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 수업 자체가 교사 재량으로 이렇게 점수를 주는 거기 때문에 네. 이 학생이 뭐 시험을 엄청 망치고 뭐 그런 건 아니라고 해요. 근데 이제 이게 이 케이스뿐이 아니라 그 이 학생들 로스쿨 학생들 사이에 이른바 졸시 칼질, 그러니까 그게 졸업 뭐예요? 시험을 칼질을 해가지고 졸업을 못하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합격률을 올린다. 또 졸시 마사지 뭐 이런 말들을 한다고 합니다. 그 로스쿨 학생들이 굉장히 이런 거에 대해서 불만이 많다고 해요. 로스쿨 에서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한가 보군요. 예전에부터 이제 이런 소문은 돌았는데 이제 학생들이 이제 이거 못 견디고 이제 제보를 한 건데 뭐 학교 측의 입장을 또 들어봤거든요. 네. 학교 측에서는 학생의 의사와 관계없는 휴학은 불가능하고 성적은 학칙에 따라 공정하게 부여됩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네, 부인하겠죠. 네. 용구성님이 변호사는 많아져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질도 높아져야 합니다. 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좀 많아서요. 요거 지금 법적 다툼 중이니까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지켜보죠. 네. 지켜보죠. 그리고 로스쿨에서도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검사, 판사 임용될 때 네. 요새는 그 배경을 보고 임용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쪽 부분도 좀 살펴주세요. 그쪽도 제가 취재해 보라고 저희 동료 기자들한테 전하겠습니다. 직접 해보면 안 돼? 저는 디지털 쪽이기 때문에 디지털이어도 움직여야지. 움직여 보겠습니다. 엉덩이 무거워져서. 기자는 현장에 있어야죠.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묻힌 뉴스 캐 봅시다. 네, 요거 뉴스는 정말 묻힌 뉴스인데요. 많이 기사화가 안 됐어요. 그 지난 9일에 굉장히 이제 오늘도 엄청 덥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난 9일에 더웠는데 이 제철소는 또 얼마나 덥겠습니까? 덥겠죠. 예. 당진에 있는 현대제철 내 연주공장, 그러니까 연속 주조공장이라고 해요. 이 연주공장에서 54살 박모 씨가 쓰러졌습니다. 여기가 이제 쇳물을 이제 물로 이렇게 식혀가지고 고체로 만드는 곳인데 그게 그 TV에서 보면 뉴스에 보면 막 샘물 붓고 거기군요. 그거 이제 새해 첫날.
네. 새해 첫날 뭐 용광로에서 그렇죠. 샘물이 나옵니다 이러면서 막 산업 역군이 뭐 이거 어쩌고 왜 이런. 새해 첫날 다 기자들이 거기 가는지 몰라. 저도 갔어요. 갔죠. 헬기 타고 가고 했었는데 네. 아무튼 거기입니다. 거긴데 애국가 나올 때 애국가 그거잖아. 나올 때 거기거든요. 거기서 뭐 스팀이 엄청 많이 나오고 네. 엄청 온도가 높은 곳인데 당시 작업장 온도가 43도였다고 합니다. 아이고. 그리고 박 씨가 당시 쓰러졌을 때 체온이 40.2도였다고 해요. 보통 36.5도인데. 그러니까요. 40도요. 네.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는데 결국 숨졌습니다. 아이고. 근데 그 다음날 이튿날 10일에는요 또 당진 현대제철 내 다른 작업장에서 50대 외주업체 직원이 쓰러졌는데 이분도 석탄 연료 저장고에서 배관을 수리하고 있었는데 병원에서 심폐소생술을 받은 뒤에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노동청은 이게 온열 질환 때문인 것 같다라고 원인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구조적인 문제죠. 이렇게 노동자가 계속 쓰러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부터 계속 황당한 얘기가 나올 텐데요. 그런데요. 그러면 이 작업장을 폐쇄하고 보통 그렇죠. 예, 폐쇄하고 이 문제의 원인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보통 이제 공장에서 이 사망 사고가 발생을 하면은 노동청이 나와서 뭐 중대재해를 적용한 작업 중지 명령 이런 걸 내려야 돼요. 예. 그래서 원인을 이제 찾아보고 이제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운 다음에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데 노동청 근로감독관이 뭐라 했냐면 숨진 노동자가 고온 고열의 작업 환경에서 일한 건 사실이지만 일한 곳이 고온 고열 작업장에 속하지 않아서 재해 적용이 어렵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아니 고온 고열 작업 환경은 맞는데 작업장은 아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고온 고열 작업장이 법에서 정한 데가 22군데가 있대요. 예. 근데 거기가 아니기 때문에 고온 고열로 숨졌지만 중대 재해 적용이 어렵다는 겁니다. 아, 이 노동청부는 왜 기업 편만 들어요? 이게 너무 뭐랄까 너무 법에 이제 교조주의 같이 따라서 이제 한 게 아닌가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요. 네. 보면은 용광로 바로 앞이나 뭐 소결로, 아변장소 뭐 이런 12곳이 22곳이 아니라 12곳이 고온 고열 작업장인데 외주업체 직원이 쓰러진 거는 이제 이동통로이기 때문에 여기는 고온 고열 작업장이 아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네. 이게 참 말이 안 되는데 처음에는 그래서 기저질환이 있어서 뭐 숨지게 되신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근데 뭐 나중에 알아보니까 전혀 상관이 없다고 나왔습니다. 예. 그제서야 업무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아니 그 작업장을 좀 폐쇄하거나 중지하고 구조적인 문제는 좀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이 죽었어요. 사람이 죽었는데 자꾸 공장 쓰는 거, 돈 이윤 깎이는 거 그것만 따지고 있어요. 그게 이제 바로 다음날 또 이런 사고가 또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환경에서 계속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건데 더 어이없는 건 뭐냐면요. 노동청이 현대제철한테 고온 고열 사업장 현황과 개선 대책을 니네가 마련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해야죠. 지시해야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노동청이 다 이걸 조사하기에는 규모도 너무 크고 하니까 예. 현대제철 너희가 이제 자료를 제출하면은 이걸 가지고 우리가 행동 조치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걸 토대로 현장 점검하고 제가 약간 좀 업됐어요. 열받았어요. 예. 현장 점검하고 조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그 점검하는 이 고온 고열 사업장 12곳에 대해서 한다는 거예요. 네. 결국 그럼 뭐냐면 정작 사망 사고가 난 연주 공장은 빠지게 되는 겁니다. 아까 아니라고 했잖아. 진짜 어이가 없죠. 결국에는 사고 장소 빼고 나머지 곳에 개선 대책을 가져와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아이고. 참 정말 이제 여름이 이제 시작됐어요. 폭염은 아직 오지도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올해 또 역사상 가장 더운 여름이 될 거라는 그런 보도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더울 때 이렇게 더운 곳에서 작업하시는 분들의 안전을 좀 더 신경 썼으면 좋겠고 취재진이 뭐 이거 자료를 보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사고 장소가 이 곳에 포함 안 돼 있는데라고 하니까 일단 즉답은 피했다고 합니다. 좀 이렇게 유연하고 노동자분들에게 좀 친화적인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갑시다님이 노동청이 아니라 기업청 아닌가요? 기업청 얘기하는데 네 일리가 있습니다. 봄 아지랑이님 그 공무원을 거기다 한 달만 일하게 해야 정신 차릴 듯하네요.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환경 바로 좋아질 것 같습니다. 좋은 한 달도 힘들어요. 하루면 바로 대책 나올 것 같습니다. 조동영님 저도 용광로 있는 업체에서 근무한 적 있지만 소금 먹으면서 일합니다. 여기서 일하는 분들 땀이 안 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땀이 바로바로 말라버려서 그렇게 보입니다. 얘기했는데 우리가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을 잃어야 이런 작업장 개선될지 어떻게 기업의 이윤이 생명보다 더 우선인 그런
그런 시대를 계속 이어가려고만 하는지 좀 안타깝습니다. 특별히 공무원분들이 이런 문제가 그러니까요. 생겼을 때는 생기기 전에 막아야죠. 적극적으로 사고를 내줬으면 좋겠어요.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기자들의 수다 지금까지 KBS 김기아 기자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디오 정보센터로 가겠습니다. 조진주 씨. 어제 하루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28명은 수도권에서, 5명은 대전에서, 7명은 공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소폭 오른 가운데 마감했습니다. 북한이 개성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폭파해 남북 긴장이 고조됐지만 증시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6.15 기념사를 비난한 북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담화에 대해 청와대가 무례하고 몰상식한 행위라며 더는 감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개성공단에 있는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북한이 서울 불바다를 언급하며 대남 위협 수위를 높였습니다.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국민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개성공단 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관련해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남북 공동선언 이행 등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민주당이 판문점 선언에 국회 비준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비준안을 제출할 정부와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다며 기존보다 다소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정치 피로, 사건 사고로 인한 피로, 고달픈 일상에서 오는 피로. 오늘 시사하셨습니까? 경험해보세요. 들은 날과 안 들은 날의 차이. 여러분의 피로를 날려줄 저녁 한 끼 시사 추진우 라이브. 머리 꼭꼭 숨어도 다 찾아냅니다. 숨은 범인 꼭 집어서 잡아냅니다. 대한민국 경찰의 수사 뒷이야기, 내일은 수사반장. 경찰청 수사국의 김민지 경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현장 수사경찰 소개하는 김민지 경감입니다. 현장 수사경찰 그렇게 소개하는 여긴 경찰청 사람들은 아니야. 아, 그런가요? 네, 아무튼 저는 범죄 너무 예방. 소개하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소개하고 싶어서 자꾸 우리 경찰이 잘한다, 열심히 한다 그런 얘기만 할 것이 아니라 경찰청 사람들은 아니라니까. 맞습니다. 네. 범죄 예방 중요합니다. 그래요. 어떤 예방을 할 거예요? 어떤 얘기를 할 거예요, 오늘은? 오늘은 무슨 얘기를 가져왔냐면요.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 범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많아요. 그런 범죄 많아. 여기서도 네. 있었어. 그러니까요. 최근에 제가 그 기사를 봤거든요. 예. 근데 그 기사를 봤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었어요. 어떤 건데요? 뭐냐면 몰래카메라라고 하더라고요. KBS 여자 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 발생이 언론은 발견됐다. 그렇게 써요. 네. 근데 기사를 그렇게 써요. 그렇죠. 근데 몰래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좀 장난스럽게 들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범죄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는 불법 촬영 카메라라는 말이 더 맞습니다. 불법 촬영 카메라 좀 길잖아. 좀 이름을 만들지 그래요, 경찰에서. 길기는 한데 그게 네. 제일 정확합니다. 불법 촬영 카메라가 네. 맞죠. 몰래 네. 카메라는 예전에 예능 프로에서 약간 귀여운 그런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경규 몰래카메라. 네. 네. 굳이 이름 할 필요 없어. 네, 아무튼 그렇네요. 불법 촬영 카메라. 그런데 이 범죄가 지금 끊이지 않고 있어요. 오늘도 공무원 하나 걸렸다고. 예, 화장실에 이걸 왜 설치하는지 모르겠어. 왜 그런 걸 보는지 모르겠어. 그런 사람들이 근데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게 또 생긴 것도 되게 특이하게 생겼어요. 이게 화장실에 구멍이 나 있거나 했으면 여자분들이 좀 이제 경각심 가지고 막기도 했을 거예요. 근데 예. 뭐 발견되는 게 휴대용 보조 배터리 모양이라든지 이게 뭐 그 전자상가 같은 데 가면 되게 다양하게 팔아요. 예. 모양이 화재 경보기 모양도 있고요. 062 모양도 있고. 생수통도 있고요. 예, 맞아요. 종이컵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찍고 있을지도 모르는 거죠. 이런 펜 모양도 있죠. 펜 많죠. 네, 그러니까 화장실이나 아니면 탈의실 같은데 누가 뭘 하나 던져놓고 가면 누가 물통 놓고 갔구나. 맞아요. 이렇게 했는데 그게 몰카거나 그럴 수도 그렇죠. 있다는 거죠. 근데 화장실에 이 물건이 왜 있지? 의심을 한번 해봄직은 하죠.
아니 화장실 가서 언제 그런 걸 봐요. 급해 죽겠는데. 이제는 다들 아시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네. 일이 발생을 했으니까. 그런데 좀 네. 지켜봐야 되는군요. 그렇죠. 근데 이게 왜 이런 걸 파나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았어요. 네. 근데 이 위장형 카메라라고 하죠. 특이하게 생긴 카메라들. 이게 또 판매를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제작하고 유통하시는 분들은 이게 사는 사람이 무조건 범죄에 쓴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사실 저도 펜 모양의 그리고 또 단추 모양의 그런 그 몰카는 아닙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불법 촬영 카메라가 아니라 그런 카메라를 보신 적 있죠? 초소형 카메라를 몇 개 가지고 있었어요. 네. 그렇죠. 불법이 아닌 목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판매가 되고, 근데 이게 또 판매 등록제나 이 구매 실명제를 도입해야 한다라는 주장도 있어서 법안이 발의된 적도 있었어요. 네. 근데 찬반이 있을 수 있는 게, 이런 법안은 범죄가 발생했을 때 이제 수사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장점은 있는데 네. 뭐 개인의 경제적 자유 침해나 그리고 뭐 개인정보 보호 측면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더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불법 촬영 카메라 이거 범죄로 이용되는 경우 굉장히 많잖아요. 맞아요. 그죠? 많죠. 네. 네, 작년 일인데요. 작년에 굉장히 저희가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일이 발생을 했죠. 네. 이게 IP 카메라라고 하죠. IP 카메라는 그 화장실이나 이런 데 설치한 건 저장 기능만 있는데, IP 카메라는 그 안에서 인터넷을 넣어요. 인터넷 기능을 넣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범인이 자기 PC에서 그 인터넷에 접속을 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영상을 자기 PC에서 볼 수 있고 생중계하고 저장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CCTV처럼 어디에서 어디를 찍게 하고 계속 다른 데서 보는 거죠. 그렇죠. 볼 수 있죠.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이렇게 통신도 하고 이제 하려니까 전원이 필요해요. 굉장히 이제 많은 이제 전파가 필요하잖아요. 전력 소모가 많죠. 전원이 필요하다 보니까 숙박업소가 요새 인터넷 연결된 PC가 많잖아요. 와이파이 공유기도 아주 빵빵하고. 그래서 IP 카메라를 설치하기 딱 좋은 조건이죠. 그래서 작년에 30개 정도 숙박업소 객실에 렌즈가 1mm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서 촬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어요. 30개나요? 30개 객실인데 30개 피해자 객실인데, 분들이 1000명이 넘어요. 1600명 정도 돼요. 객실이 하나여도 수백 명인데 1,600명이나요? 피해자가 많았죠. 근데 어디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게 헤어 드라이기 거치대 있죠. 예. 거치대나 뭐 셋톱박스 같은 거 이렇게 틈이 있는 1mm보다 조금만 더 틈이 있으면 설치를 할 수가 있으니까. 못 찾겠어. 그렇죠. 이게 나중에 수사를 하면서 발견을 한 게, 침대를 바라보면서 카메라가 설치돼야 되잖아요. 네. 이렇게 돌아간 게 있었어요. 그건 아마도 청소하시다가 이렇게 건드렸을 수도 있는 모양인데, 그 정도로 청소하시는 분도 발견하기 어려울 만큼 이제 교묘하게 위장을 해놨던 거죠. 아이고 무섭네요. 헤어 드라이기 그 글자 사이에 이렇게 조그만 이 구멍이 있었어요. 예. 그런 게 이제 카메라를 설치했던 자국이었던 거죠. 네. 문자 좀 있겠습니다. 실제 불법 촬영 범죄자들은 주 기자님처럼 멀쩡한 분들이 많아요. 조심하세요. 김민지 경감님. 열정으로 모든 범죄자들 다 잡아요. 경찰청의 강문준. 너 죽을...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혼내겠습니다. 잘 아는 경찰인데요. 유능한 경찰인데요. 여기 와서 댓글을 달고 있습니다. 2403님, 듣기만 해도 무섭네요. 공공장소 화장실 들어가면 한번 쑥 둘러보고 나는데 속이려고 작정하고 설치하면 보이지 않겠네요. 피해자는 트라우마가 오래가고 평생 괴로울 텐데 처벌을 강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강하게. 맞아요. 처벌을 강하게 해야 되는데 이 처벌이 약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불법 촬영 카메라 범죄 계속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희가 경각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고, 예? 이 불법 촬영물, 불법 유포물은 진짜 옛날부터 우리가 좀 이게 간과한 부분이, 예전 70년대 세운상가에 빨간 비디오 있잖아요. 예. 그게 다 불법 유포물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요즘 이제 인지를 하고 경각심을 가지고 이제 N번방 사태도 이번에 발발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성폭력 처벌법이 개정이 돼서 카메라를 이용해서 촬영한 범죄가 처벌 수위가 좀 더 엄격해졌습니다. 엄격해졌어요? 확실히? 엄격해졌습니다. 예전에는 5년 이하 징역이 상한이었는데요. 네. 지금은 7년 이하 징역.
이게 상해죄 처벌 수위하고 같고요. 예. 그리고 특히 영리 목적으로 유포를 하거나 하면 이게 제일 심각하겠죠. 이 영리 예. 목적으로 이 사람들이 찍잖아요. 다 자기만 보려고 했다 말은 그렇죠. 하지만 나중에 올리고 거기서 돈 벌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또 처벌이 더 엄격해서 3년 이상 징역인데 요거는 강간죄의 처벌 수위와 같습니다. 그래요? 엄격하게 처벌되고 있죠. 상향은 됐는데 이거 잘 지금 처벌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잘 아는 사람들끼리 몰카를 찍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애인 관계인데 몰카를 찍었어. 네. 근데 찍을 때는 동의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고 몰카라고 하면 안 돼요. 불법 촬영 카메라로 찍었습니다. 네. 근데 자기가 그 좋은 관계일 때 근데 네. 사이가 나빠졌을 때 이걸 공개한다고 협박하던가 아니면 그렇죠. 찍을 때는 그랬는데 그걸 공개하는 거는 또 다른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처벌도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협박하는 부분도 이제 처벌을 하도록 법이 개정이 돼서 예. 성폭력 처벌법에 따라서 협박을 하는 부분도 이제 처벌이 되고 있고요. 예. 이제 촬영 당시에 동의를 했다고 해도 유포하는데 동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다 처벌이 됩니다. 아니 근데 안 된다니까요. 잘 안 됐어요. 경찰한테 그 여성 피해자들이 울고 가고 그러면 아니 둘이 잘 찍어놓고 왜 그러냐 이런 얘기 한 경우도 있었어요. 저한테 온 제보자 제가 경찰한테 보냈는데 잘 안 됐다니까요.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또 경각심 많이 가지고 있고 수사 절차에서도 피해자 보호 이런 측면에서 좀 많이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많이 개선됐습니다. 그러게요. 저 그 사회부 기자 이제 기자 초년병 시절에 선배들이 그 세운상가 종로 세운상가 가서 이런 빨간 비디오 이상한 비디오 어떤 거 나오는지 체크하라고 해가지고 제가 주기적으로 가서 그걸 체크하고 요새는 이상한 거 안 나오냐 이렇게 물어봤고 취재했던 기억이 나는데 좀 그때 조금 부족했구나. 그리고 우리가 그때 피해자들에 대한 생각을 조금 더 했으면 사회가 좀 나아졌을 텐데 좀 반성합니다. 히틀러님이 불법 카메라를 찾을 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 진짜 중요해요. 일단 기본적으로 예방이 중요하지 피해를 당하면 너무 처리가 어렵지 않습니까? 예방할 방법은 없는 걸까요? 있죠. 살짝 먼저 저희가 경찰이 예방하고 있는 방법을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네. 저희 아까 그 숙박업소 수사를 하고 나서 네. 이제 카메라를 하나를 개발을 해가지고 예. 이제 IP 카메라 탐지기를 개발을 해서 경찰이 IP 카메라 탐지기를 개발했습니까? 개발했죠. 개발해서 객실 안에 IP 카메라가 설치돼 있잖아요. 그럼 복도를 쭉 걸어가도 그 10m 이내에만 이게 전파가 잡히면 그게 신호가 탐지가 돼서 화면에 표시가 됩니다. 예. 그래서 잘 잡을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카메라는 수사를 할 때만 이제 수사관들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보통 사설에서 탐지 업체 있는데 잘 못 잡더라고요. 그 친구들. 제가 숨겨놓고 이거 찾아봐 그랬더니 못 찾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이제 카메라가 많이 발달을 해가지고 전파 기반 탐지기도 있고 적외선 기반 탐지기도 있는데 이게 뭐냐면 적외선 기반 탐지기는 우리도 만들 수가 있어요. 아까 그 예방하는 방법을 좀 알려달라고 청취자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 적외선하고 카메라하고 만나면 이게 반짝이는 원리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요 폰 카메라 뒤에 붉은색 셀로판지를 문방구에서 사요. 예. 산 다음에 카메라 렌즈하고 플래시를 덮어요. 예. 덮은 다음에 이제 폰 촬영 모드로 들어가는 거죠. 네. 촬영을 딱 하면 하얀 게 조그만 게 반짝여요. 그럼 그게 카메라 렌즈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찾을 수 있어요. 숙박업소에 자주 가시는 분이나 술집이나 약간 낌새가 이상한 데 가신 분들은 그렇게 한번 해보면 좋겠네요. 해보면 좋죠. 근데 꼭 숙박업소에 숙박업소긴 하죠. 근데 요즘은 이제 에어비앤비 같은 거 네. 이제 막 공유 이제 이런 그렇죠. 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경우에는 자기가 자기 집을 대여해주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좀 더 설치가 쉽죠. 그렇죠. 더 그런 것도 무섭네요. 조심을 해야죠. 그렇겠네요. 서은경님이 어플 만들어 주세요 이런 의견 주셨고요. 이예민님은 불법 카메라 때문에 화장실 가는 게 꺼려집니다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좀 개인이 조금 조심해야겠다 이런 보안 의식이 좀 중요하겠군요. 중요하죠. 보안의식 관련해서 또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 네. 이번에는 남이 설치한 카메라가 아니고 자기가 설치한 카메라입니다. 내가 설치한 카메라에 내가 당한 거예요? 그렇죠. 그게 뭐냐면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강아지를 직장에 갔는데도 보고 싶고 이제
이게 좀 지키고 싶으니까 집에다가 카메라를 설치를 해요. 아, 그런 분 많습니다. 그렇죠. 네, 내 친구 근데- 김재동도 그거 했어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근데 그 카메라가 해킹당하기 되게 쉬운 시스템인 게 그 범인이 잡혔어요. 해킹을 네. 해가지고 수년 동안 그 여성분들 신체도 관찰하고 막 저장도 하고 이랬던 범인이 잡혔던. 아, 이거 진짜 무서운 것 같은데 좀 그렇죠. 자세하게 얘기해 주세요. 예. 그래서 그 카메라를 집에 설치를 했는데 네. 이제 강아지 보려고, 강아지 보려고. 아이들 보려고도 많이 설치합니다. 그렇죠. 네. 설치를 했는데 이제 집에 들어오잖아요. 예. 이제 여성분들 이제 집에 들어왔는데 계속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으면 그거를 실시간으로 본 거죠. 네. 그게 또 IP 카메라를 이제 해킹을 한 건데 예. 나중에 범인을 잡고 봤더니 해킹을 했대요. 예. 근데 이게 뭐 어마어마한 해킹 실력이 있어가지고 해킹을 한 게 아니고 중국에서 IP 주소를 이제 해킹하는 프로그램을 다운받아가지고 손쉽게 해킹을 했다고 하는데 자 여기서 이게 왜 해킹을 당했냐면 예. 초기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를 안 바꾼 겁니다. 네. 처음에 이제 설치할 때. 그렇죠. 근데 거의 안 바꾸죠.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안 바꾸셔가지고 이렇게 해킹을 당해가지고 피해를 많이 보신 피해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안의식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먼저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은 우리 스스로 보안의식을 가지고 뭐 설치를 만약에 우리 방에다가 하고 싶다, 강아지 보고 싶다 예. 그러면 초기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는 꼭 바꾸셔야 합니다. 아, 네. 그거 중요한 정보였습니다. 아주 중요한 정보였어요. 그리고 또 조심해야 될 거 뭐 있습니까? 저희가 시민들의 참여, 네. 신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아까 그 IP 카메라 청취자분이 문자 보내셔서 화장실 갈 때 무서워요 이렇게 하셨는데 네. 아 무서워하실 거 없고요. 네. 뭐 이상한 뭐 보조 배터리나 뭐 여기 펜이나 놓여져 있으면 의심 한번 하시고 옆에 또 조금만 자세히 보면 카메라가 동그란 구멍이 1mm지만 보여요. 새카맣게. 그리고 또 그런 걸 설치를 하려면 저는 노안이어서 안 보여. 전원도 따로 꽂아야 돼요. 그래서 분명히 단서가 있습니다. 단서가 있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잘 살피시고 만약에 숙박업소나 화장실에서 이런 거 발견하시면 반드시 신고를 해주셔야 저희가 수사를 해가지고 사례도 축적하고 이제 뭐 예방하는 방법도 많이 개발하게 될 그리고 것입니다. 그 데이터를 지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지워 나가야죠. 일단 신고해야 돼요. 불법 촬영물 보면 경찰에 신고해야 됩니다. 네. 그렇죠? 네. 여기까지 할까요? 네. 내일은 수사반장 김민지 경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수님이 퇴근길인데요. 헌능에서 염곡 사거리 경부고속도로 방향. 어우 너무 막혀요. 정체 너무 심해요. 이런 정보 주셨습니다. 교통정보센터로 갈까요? 김한나 씨. 네, 사고 나지 않도록 긴장 늦추면 안 되겠습니다. 서울시내 내부순환도로 성산 쪽으로 연희램프에서 성산램프 사이에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부근으로 밀리고 있고요. 사고 구간을 지난 연희램프부터 정릉램프까지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고속도로 역시 퇴근길 차량들로 도로 정체가 매우 긴데요. 먼저 중부고속도로 남이 방면으로 진천터널 부근 7km 밀리고 용인서울고속도로는 용인 방면으로 금토 영업소부터 고기분기점까지 6km 더디게 지납니다. 영동고속도로는 인천 쪽입니다. 동수원에서 광교터널 부근과 군자분기점에서 서창분기점까지 밀리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는 서평택 분기점 부근에서 화성휴게소 부근 11km, 이후로 비봉에서 용담터널까지와 금천 부근 2km 정체입니다. 계속해서 평택시흥고속도로 시흥 쪽은 송산 마도 부근에서 10km 길게 밀리고요. 남해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북부산 요금소부터 덕천 나들목 5km 사이 지나기도 어렵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테이크아웃 시사 나왔습니다. 오늘도 하나 챙겨가세요. 주진우 라이브. 모두 정숙해 주십시오. 재판 5분 전입니다. 재판부 입장하고 변호사들 들어왔습니다. 그럼 사건 번호 0617 오늘의 재판 시작하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출석했습니까? 네, 양절 나왔습니다. 박지훈 변호사 출석했나요? 네, 출석했습니다. 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시끄러웠어요. 아유, 뭐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그러게요. 불안하네요. 무섭습니다. 네. 잘 되겠죠. 네, 우리는 북을 이고 지고 살아야 됩니다. 네. 네, 그래서 불안해도 끌고 가야지. 그렇다고 싸울 수 없잖아요. 그게 제일 나쁜 거죠. 그렇죠. 네. 지금 갑자기 뭐 핵으로 무장하자, 싸우자, 뭐 이해는 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너무 좀 책임이
있다고 해야 될까요? 도대체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알고 하시는 그러니까 그 얘기인지 상상을 모르겠어요. 안 하고 얘기하는 건지 정말 바람인지 책임이 없는 분들이 그런 얘기하는 것까지는 슬퍼요. 이해가 되는데 책임이 있는 자리에 있는 분들도 그런 얘기를 해서 좀 가끔 답답합니다. 오늘은 최태원 노소영 이혼 소송 쟁점에 대해서 드디어 얘기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그 얘기 전에 전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인 양창수 전 대법관이 심의에서 빠지기로 했습니다. 이 판단 뭐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저는 뭐 당연히 빠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근데 정말 이분이 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이란 걸 알고 깜짝 놀랐죠. 어떻게 이런 인연, 삼성과의 인연이 이런 인연이 있을까. 뭐 많이 알려진 것처럼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 무죄로 돌리신 역할을 하신 거 네. 아니겠어요. 게다가 이제 또 노회찬 전 의원 그때 삼성과 됐고요. 노회찬 전 의원에게 유죄를 오히려 그러니까 검사들의 비위를 폭로했는데 폭로한 사람을 유죄로 만들었던 뇌물 준 적이 있고. 삼성 사람들은 아무도 뭐라고 하지 그러니까요. 않고. 그리고 그러면서 최근에는 또 지난 5월에 또 한 일간지에 칼럼을 써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 세금 덜 내고 기업 물려주려 한 게 왜 잘못한 것이냐는 취지의 칼럼을 써서 깜짝 놀라게 했던 그런 인물인데 2018년에 예. 수사심의위원회가 꾸려질 때 노무현 이걸 총장 했을 때. 만든다고 했을 때 여러 사람들이 굉장히 우려했었어요. 아니, 취지는 좋은 건데 왜 이런 식으로 되죠? 아니 우려했어요. 근데 이런 취지 제도가 일반 시민들 서민들한테는 전혀 이렇게 적용되지 않고 이렇게 슈퍼 울트라 갑들한테만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뭐 사실은 양창수 위원장만 눈에 띄는 부분이고요. 이제 15명이 선정이 되겠죠. 그분들 중에서 삼성하고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없는 사람만 선정이 될까? 이거는 좀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이 양창수 위원장만 해도 완전 관계성이 엄청 많은 거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 사람들을 선정하는 분들이 과연 공정할까 그거 걱정이 됩니다. 근데 한마디 이제 그분 어쨌든 양창수 위원장 얘기는 한마디는 해야 되는 게 이분이 이제 심의에서 빠지기로 했잖아요. 네. 위원장 그 위원장은 사퇴하는 건 아니고 그 심의에서 빠지는데 근데 그 빠지는 사유가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이랑 가까운 사이기 때문에 빠진다. 왜 이 말씀 드리냐면 그 전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유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자기하고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절친인데. 그러니까 제 말은 지금까지 그런 관계였는데. 그러니까 최지성 실장 전 실장이랑 절친이기 때문에 빠지지만 앞서 말씀드린 삼성과 전에 있었던 재판이라든가 뭐 칼럼을 써서 뭐 조금 그 어떤 편향성을 보인다 이런 거는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저는 더 오히려 이게 이분이 이상한 거죠. 예. 심의에서 빠지긴 하지만 심의위원장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대로 있는 거예요. 위원장에 있고 빠진다고 하면서 이제 심의가 열리면 그게 간다라는 거거든요. 갔다가 거기서 이제 뭐 안 하겠다라는 뉘앙스를 얘기를 한다는 거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이분이 15명을 뽑는 거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아니 뭐 하여튼 무작위 배당이 된다고 무작위 하지만 배당이 되지만 그 심의위원회 그렇죠. 소속이잖아요. 위원장이니까요. 네. 위원장을 그만둔 건 아니니까요. 아니 그런데 이거는 죄가 크고 중하고 급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내용인데 네. 이거 검찰이 다시 이걸 기소해요 말아요 이걸 물어야 되는 이 상황이 딜레마죠. 아니 이거 엄청 큰 화이트 칼라 범죄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엄청나게 큰. 수사심의위원회는 기소 여부만 결정하는 게 아니라 수사가 잘잘못에 대해서도 따지는 거고요. 참 그래요.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는 바람에 또 한 발 더 물러나는 그런 모양새가 돼버렸어요. 여기서 만약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 그냥 가정입니다. 1년 7개월 수사한 것 치고는 범죄가 명확하지 않다. 그러면 이거는 좀 과한 수사였다. 이렇게 얘기 나와버리면 그렇다고 뭐 재판에 안 넘기라는 생각은 안 들지만 김이 완전히 빠지는 거예요. 지금 이미 일로 가서 김이 빠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요. 네. 저는 후자의 가능성이 지금 우리 얘기했지만 기소 불기소 그 결정을 합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계속 얘기를 하지만 그 15명이 전 모르겠습니다. 또 두 번째 상당히 전문적인 내용이에요. 아주 좀 어려운 문제예요. 사실 우리가 가도 솔깃할 것 같아요. 무죄네, 무혐의네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의 상당히 그쪽 변호인들은 많이 공부가 돼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을 프레젠테이션 할 거고 잘 준비하겠죠. 준비를 엄청 하겠죠. 네. 그런 상황이라면 그 위원들조차도 불기소 쪽으로 아마 다수결을 한다면요. 15명 중에 8명이 찬성을 하면 뭐 바뀌는 거니까 그럴 가능성 좀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아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저는 검찰총장이 결단을 내려야 되는 사안인 것 같아요. 어떤 결단을 내려요?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이거는
기소해야 되는 내용이잖아요. 아니 저는 기소는 할 거라고 본다니까요. 저도 한다고 기소는 봅니다. 하는데 기소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그럼 영장까지 청구를 해놓고 기소를 안 하는 거면 수사를 못 하겠다는 얘기냐. 완전히 검찰 그건 스스로 자신을 존재를 예, 부정하는 거예요.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그러나 이제 만약에 그쪽에서 혹시라도 불기소 결정 권고가 나오면 정말 글자가 들어 요즘 흔히 하는 말로 모양이 빠진다고 하죠. 예, 그렇게 되는 거죠. 아니 그런데 이렇게 크고 중요한 범죄도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기소하지 말아라 그러면은 아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지금 박 변호사는 설명을 잘할 거라고 했지만 설명을 검찰이나 변호인단 양쪽에서 아무리 잘해도 어려울 수 있어요. 삼성바이오 사실 이 회사의 합병이라는 거 그리고 회사의 주가를 조작했다는 의혹이라는 게 쉽게 와닿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계속 그냥 듣고 하니까 그냥 얘기하지. 압니까 솔직히 양 변호사님? 저는 알아요. 왜 그래요? 정확하게. 정확하게 알아요. 그 그래요, 저까지. 금감원에서도 얘기했는데 김기식 전 금감원장이 이 문제 가지고 얘기하는데 몇몇 부서의 회계사들만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금감원에 있는 다른 직원들도 이해를 못하는 사안이었대요. 네. 그래서 결론 내기도 그렇지만 저는 양 변호사와 같은 생각이거든요. 만약에 불기소 결정이 난다고 하더라도 이 권고적 효력이에요. 이때까지 8번 사례는 다 따랐어요. 이번만큼은 검찰이 자기 존재 부정이에요. 영장까지 넣었던 거를 권고를 불기소 나왔다고 불기소한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기소는 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황영호님도 국민을 뭘로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기소는 할 것 같은데 이 제도가 저는 검찰 주변 사람들 그리고 힘 있는 사람들을 그렇죠. 봐주기 위해서 면죄부요. 예. 네,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문 총장이 이거 만들 때 삼성 때문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때부터요? 그럼요. 그리고 양은 저희가 또 열심히 양창수 위원장 지켜보고 있었죠. 양창수 위원장 이 얘기를 저한테 이 얘기까지 하면 좀 그런데 모 특검께서 이걸 심의위원회 만들 때 문 총장을 꾸짖으면서 삼성 때문 아니냐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상상도 못했어요. 이쪽이 일을 하면서 이 제도가 있는지를 최근에 알았거든요. 저는 참 부끄럽습니다. 저희 변호사님들이고 이게 법과 원칙, 법의 테두리에서 생각하잖아요. 근데 저는 삼성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삼성에 대해서는 좀 앞섰고 많이 앞서죠. 그 얘기를 하는 게 다 그것 때문입니다. 자, 삼성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네. 검언유착 얘기하는데 채널A 이동재 기자가 전문 수사 자문단은 소집을 하겠다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죠? 이것도 비슷한 거예요.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한데 대신 이제 차이라면 수사심의위원회 좀 전에 얘기했던 것은 비법조인들이 포함된 전문가 집단입니다. 네, 일반인들. 밖에서. 근데 이제 이 전문 수사당사 같은 경우에는 법조인들, 법률 전문가들, 뭐 예를 들어서 뭐 교수라든가 아니면 검찰 출신이라든가 변호사들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는 건데 저는 이게 차이점은 또 한 가지 뭐냐면 이거는 검찰에서 안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신청을 하더라도. 그렇죠. 삼성이니까 받아준 거 이거 여기는 일개 개인이잖아요. 안 되면 수사심의위원회도 신청할 생각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요? 수사 자문단이 안 되면 수사심의로. 왜 삼성으로 봤는데 이동재 기자도요. 아니 이게 아무나 막 시키고 이게 삼성 때문에 삼성이 우리도 좀 해보려고. 저도 한번 해보려고. 그러려고요? 뭐 기소당할 일 있어요? 아니 피의자가 있으면 한번 해보려고요. 저도 해야 되겠네. 아니 왜들 이래 이 양반들이. 그러니까 몰랐어요. 저는 이런 제도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전문 수사 자문단 저는 이거는 몰랐네요. 수사심의위원회는 알았어도. 그러니까 이런 비슷한 것들을 검찰에서 매번 나오는 게 왜 그러냐면 한 번씩 야 검찰이 공소권 남용한다. 누구 일부러 봐준다. 내지는 일부러 뭐 이거 과도한 기소하냐 이런 얘기 나올 때 하나씩 우리 앞으로는 안 그럴게요 하면서 마치 이제 외부 인사들을 참여시켜서 객관성을 부여받을 수 있는 것처럼 만드는 건데. 처럼 만드는 건데 이게 중요합니다. 양 변호사님의 처럼 만드는 거예요. 네. 그런 진짜 객관성 부여하고 시민들의 권리를 위해서 만든 건 아니에요. 아니 근데 이용이 되면 꼭 이상하게 이용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용이 되면 그 제도의 취지가 달성되는 거잖아요. 공소권 남용을 막는다. 근데 우리 신뢰적으로 봤을 때 8건 사건도 거의 다 그겁니다. 면죄부 주는 사건들이에요. 그렇죠. 수사심의위원회가 2018년에 생겼는데 그 전에도 좀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김학의 사건. 그다음에 김수창 전 제주도 다 그런 사건이에요. 자기 식구들
검찰에서 내가 자신들이 불기소나 그걸 기소를 하면 못 믿으니까. 네. 그래서 이 객관적으로 자신들 기준으로는 그렇죠. 일반인들 불러 모아가지고 결정 내리달라. 그렇죠. 이거잖아요. 아이고 일반인들이 이렇게 결정해서 우린 따랐어요.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제가 이거 가지고 저는 네. 이런 제도들을 사실 저는 그때 수사심의위원회도 말씀을 드렸는데 꼭 있어야 되는 제도라고 믿는 사람인데 잘 사용된다면. 이게 근데 이런 제도를 다른 또 방송에서 별로 이렇게 언급도 안 해요. 이런 우리 여기서나 언급 좀 하지. 삼성 얘기 요새 아무도 안 합니다. 그래서 여기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이동재 기자 채널A 기자 사건은 되게 좀 이상한 게 네. 뭐냐면 이게 검찰과의 유착을 받고 있는 그 사건인데 네.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들여다봐달라고 이동재 기자가 요청을 한 거예요. 예. 이걸 어떻게 들여다봐요? 검찰이 네. 근데 한 가지 더 왜 그러면 이런 생각을 했을까? 저는 아마도 어찌됐든 그 수사 중의 내용이 지금 이제 피의사실 공표 금지가 돼 있기 때문에 외부로 알릴 수 없도록 돼 있어요. 네. 외부로 어떻게든지 이게 밖으로 끄집어내려면 뭔가 외부 인사들이 오가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야 된다. 예. 수사심의위가 됐든 전문수사들이 됐든 그렇게 해서 아마 지금 이 기자 같은 경우에는 이 채널A 쪽에서 자기만 이렇게 떼내려고 하는 것 같다. 또 검찰도 나에게 책임을 그렇죠. 미루는 것 같다. 꼬리 자르기를 예. 하죠. 그러니까 예. 그거를 그냥은 못 당하겠다 이런 거 아닌가 싶어요. 나도 추측이지만. 피해자 그런 얘기 뭐 했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예. 근데 그것도 이상한 게 최근에 이제 이건 물론 다른 데서 방송에 나온 거 보도가 된 건데 그 해당 검사장하고 5차례 통화한 건 통화 내역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나왔어요 지금. 처음엔 또 아니라고 했잖아요. 아니라고 했잖아요. 네. 아니고 뭐 변호사랑 했다는 둥 검찰 다른 관계자랑 했는데 아니 기자인데 사실 팩트를 다루는 사람인데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데 처음에는 A 검사장하고 전화했다 얘기하다가 아니다 H요, 다른 H. H라고 예. 네. H라고 했다가 처음에는 했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아니고 다른 변호사였다고 그렇죠. 했다가 다 또 아니라고 했다가 본인도 그렇게 진술 바꿔버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네. 근데 그렇게 따지면 되게 아쉬운 게 그거예요. 그러면 그때 신속하게 압수수색이라도 했으면 통화 내역 같은 거 충분히 녹음 파일 같은 거 있었다면 다 확보할 수 있을 텐데 그걸 왜 표창장은 그렇게 빨리 하면서. 그러니까 지웠는데 포렌식에서 살려냈겠죠? 그 포렌식도 채널A에서 사설 포렌식 업체에서 맡긴 거는 못 살려냈다고 하는데 네. 그거 국과수에서 하면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요? 전화기 바꿨지 않을까요? 전화기는 안 바꿨대요. 안 바꿨고 쉽지 않아요.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 일부 내용들이 살아있어. 일부 내용만 복구를 했다고 하는데 이제 더 전문가시겠지만 주 기자님이 완전 포렌식을 해서 예를 들어 전기장 같은 걸로 다 망가뜨려 버렸으면 일부 내용도 복구가 안 돼요. 네네. 그러면 일부를 복구했다는 얘기는 고작해야 포맷하는 정도 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저는 찾아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게요. 제가 제 아는 업체에다가 주면 살려냅니다. 제 아는 업체가 제가 저기 핸드폰 잘 없앱니다.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시면 저한테 찾아가겠네요. 검찰이 검언 유착 의혹 현직 검사장 휴대전화를 오늘 확보했다는 그렇죠. 소식이 지금 들려옵니다. 너무 늦었어요. 네. 그래도 전화기에 남아 있고 그러면 사실관계는 좀 밝혀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누가 이 일을 벌였는지 누가 피해자였는지 명확하게 네. 검찰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아니라고 아니라고 그렇지. 해야죠. 아니라고 해야죠. 확실하게 밝혀야죠. 이제는 증거 들이대고. 이제는 네. 밝혀야 될 것 같아요. 밝혀야 됩니다. 근데 지금껏 보면은 검찰개혁 얘기는 많이 나왔는데 사실 검찰이 그렇게 무소불위의 권력 그리고 한 사람을 그냥 막 몰고 가서 거의 뭐 여론 재판에서 그렇죠. 끝내지 네. 않습니까? 그때 언론이 역할을 어떻게 했습니까? 근데 이번 검언유착 의혹 이 사건으로 언론의 역할 그렇죠. 그리고 검찰의 역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명확하게 다시 한번 국민들이 생각해보는 기회가 됐으면 뭐 시간이 좀 다 돼가는데 또 못할 것 같은데 어쩌면 자유민주적 기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검찰의 명예를 걸고 이건 조사를 해야 돼요. 그렇죠.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검찰 제도 있으면 안 됩니다, 사실은. 네. 그럼 사냥하는 거잖아요. 사냥기 같은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명확하게 수사하고 밝혀서 우리 아니다라고 그런 내용을 밝히는 게 맞습니다. 저는 검찰이 이거는 수사를 정말 열심히 네, 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검찰의 명예를 위해서 네. 어디까지 잘못된 건지 그 낱낱이 밝히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죠. 네. 근데 왜 안 되죠? 일단 그 부분 검찰 내에서 움직임이 원래 이제 감찰부에서 조사에 들어갔었잖아요. 예.
아니 검사 장법 배상을 바꿔버렸어요. 사건이면 당연히 독립된 본부인 그리고 이 수사 부장도 이제 감찰부장 같은 경우는 검사장급이거든요. 예. 이게 검찰총장이 직접적인 관여를 받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감찰을 하게 되면 훨씬 객관성이 담보가 돼요. 그렇죠. 근데 이걸 인권감독관에게 맡겼단 말이에요. 예. 인권감독관 부장검사입니다. 대상은 검사장이에요. 예, 검사장도 못하죠. 센. 예, 그러면 부장검사가 검사장의 의혹을 강제 처분권도 별로 없어요. 강제 아니 수사권도. 그런데 서울지검장하고 검찰총장하고 좀 결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성윤하고 네. 윤석열 총장이요. 네, 결이 달라서 서울지검에서 좀 맹렬하게 수사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결이 다르다고 하지만 중앙지검장이 사실은 뭐 지난번에 막 부임하고 나서 이른바 윤석열 라인하고 정면 충돌하는 모습 사실은 다들 보도에까지 나왔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중앙지검이 있지만 뭐 모르겠습니다. 관계가 어떤지는 인권감독관을 이렇게 뭐 정확하게 할 수 있을 정도의 위치에 있을지 그건 모르는 거죠. 근데 감찰부는 명백하게 사실 감찰부도 되게 그런 게 여기도 2010년도에 사실은 그때 이제 검사하고 스폰서 의혹이 불거져서 이것도 검찰에서 우리가 앞으로는 독립적으로 외부의 견제를 받겠다라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외부 공모해서 판사 출신의 한동수 감찰부장을 뽑은 거거든요. 그동안은 안 그랬어요. 근데 작년에 또 그렇죠. 오랜만에 들어왔어요. 19년도에. 그래놓고 거기 안 맡겨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감찰을 하게 되면 공정성을 확보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배당을 인권 쪽으로 해버린다고요. 이게 이상한 거죠, 사실은.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수사를.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아니, 알겠습니다. 내가 느껴진다고. 네, 그런 네. 말도 못합니까? 아니, 나는 뭐. 그렇게 자꾸 느껴지는데? 이상하게. 알았어, 느껴져요. 너무 느껴졌어요. 느껴진다고요. 박지원 변호사가 재판 5분 전에서 느껴진다는 그 많이 느껴졌어요. 강한 느낌을 지금 그 얘기하고 느낌을 있습니다. 좀 없애주세요. 검찰분들. 네. SA 팍님 노소영 최태원 얘기는 언제 하죠? 몇 주, 2주 삼성 얘기 밀려서 2주 동안 30주 동안 어떻게 됐는데 빨리라도 해볼까? 사실은 이혼 소송 재판이 예. 요새 그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실용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 못하겠네. 너무 시간이 지나가가지고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어쩝니까? 자 근데 예. 그러면 채널A 사건은 수사가 좀 어떻게 마무리되고 언제쯤 이렇게 정리가 됩니까? 계속 이렇게 이제 질질 끌어서 이제 나왔고 뭐 휴대전화 압수한 건 뭐 다시 조사하고 있다고. 근데 한 가지 되게 특이한 거는 이번에 이제 한만수 검찰부장이 네. 본인의 SNS를 통해서 올린 거에 채널A 검언 유착군도 본인이 자료를 모으고 있다는 얘기를 또 하셨어요. 한 달 정도 됐다고 그랬어요. 네. 감찰한 그럼 지. 포기를 안 하고 있다는 말씀도 되거든요. 네. 거기서 약간 뭔가 좀 더 감찰에서 뭐가 나왔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요. 근데 어려운 수사도 아니잖아요. 아 이거 전화기만 하면 끝이에요. 그래요. 사실은. 전화기 지금 검사장 전화기와 채널A 기자의 전화기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 포렌식을 해서 그때 어떤 그래서 일이 끝납니다, 있었는지 그럼. 이렇게 맞춰보면 돼요. 아주 간단한 수사인데. 그러면 네, 뭐 국민들이 이제 명확하게 이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겠죠. 네, 오늘 시간이 이혼 소송 못 하겠어요. 저희가 이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최태원 노소영 얘기 좀 진짜 하고 싶은데. 네, 못하네. 해야 돼요. 예. 네. 저희가 준비 잘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굉장히 중요한 정보로 여러분들한테 다가가겠습니다. 박지훈 변호사 오늘 재판 어떻습니까? 답답하네요. 난 예. 왜 답답해? 하여튼 저는 뭐 검찰 얘기하면 조금 그런 좀 걸립니다. 검찰이 근데 다양한 목소리가 이렇게 나온다는 것이 조금 나아진 거예요. 예전엔 더했지 않습니까? 그건 나아진 지 얼마 안 됐어요. 네. 나아진 지.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멈추면 안 되죠. 네, 여기서 그러니까 멈추면 안 되죠. 수사도 하고 그래서 채널A 사건도 검언유착 의혹도 밝히고 그리고 삼성 수사도 계속 열심히 해서 네. 결과를 봐야죠. 네, 그리고 법이 있다는 거, 양심이 있다는 거 이 세상에 알려야죠. 국민들의 맞습니다. 신뢰를 회복해야죠.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고. 신뢰 회복을 위해서 지금 잘 해 줄 것으로 정말 중요한 시점입니다. 줄 것으로 네. 믿습니다. 네. 기대합니다.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재판 5분 전 양지열 변호사, 박지현 변호사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진우 라이브 마칠 시간입니다. 선물 받으실 분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고요. 짙은의 TV쇼 들으면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내일 오후에 5시 5분에 다시 돌아옵니다. 지금까지 주진우였습니다. It's a beautiful life TV show tonight. 애써 잊고 싶은 dear 기억들